어디 보자. 킁킁,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보자 보자. 아니, 이것은? 잡았다! 네 이놈! 김사또님, 이자가 범인이옵니다. 확실하옵니다. 한양관아의 뒤뜰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답니다. 저것 좀 보게나. 또 처먹고 있네. 관아 아전 하나가 혀를 차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나이는 30 남짓, 몸집은 보통 사람 둘은 좋게 되어 보였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덕이. 평민 출신으로 관아의 자비를 거두는 하급 관녀였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커다란 나무 그릇에 수북이 담긴 밥을 쉬지 않고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숟가락이 그릇과 입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물레방아가 돌아가듯 했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내쳤고 통통한 볼은 밥을 씹느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지만 홍덕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덕이 또 처먹고 있나? 우렁찬 목소리가 뒤뜰에 울려 퍼졌는데 관아의 포도관 김사또였답니다. 40 중반의 그는 다부진 체격에 매서운 눈매를 지닌 인물로 한양에서도 이름난 포도관이라 그동안 숱한 도적과 범인을 잡아온 경력이 있었습니다. 홍덕이가 황급히 숟가락을 놓고 벌떡 일어나 김사또를 향해 깊이 절을 했답니다. 자네 오늘만 벌써 몇 그릇째인가? 김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6, 아니 7. 홍덕이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7 그릇을 자네 같은 계집아이 하나 먹여 살리자니 관아곳간이 텅텅 비겠구만. 김사또가 허허 웃으며 말했는데 그 웃음이 비웃음인지 한숨인지 알 수 없는 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홍덕이에게 오늘 할 일을 일러주었답니다. 관아 마당을 쓸고 뒷간도 치우고 장독대 항아리들도 닦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많이 먹는 만큼 일도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홍덕이가 공손히 예하고 대답하자 김사또가 휙 돌아서 가버렸답니다. 홍덕이는 잠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던 숟가락을 다시 들고는 또다시 쉬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밥그릇에는 아직도 밥이 반이나 남아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렇게 밥을 퍼먹으니 시집도 못 갈 것이라고 사람인지 돼지인지 모르겠다고들 수군거렸답니다. 하지만 홍덕이는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한 척했는데 아니 정말로 듣지 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홍덕이는 관아의 자비를 모두 마쳤답니다. 마당은 깨끗이 쓸렸고 뒷간도 말끔히 치워졌으며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반들반들 윤이 날 정도로 정성스럽게 닦아놓았습니다. 김사또가 시킨 일은 물론이고 그 외의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모두 해냈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 홍덕이는 맡은 일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었답니다. 홍덕이가 관아 사무실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퇴청해도 되겠냐고 여쭈었고 김사또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가되 내일도 일찍 나오라고 했습니다. 홍덕이가 관아를 나서자 해질녘의 한양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인들, 품팔이를 마친 일꾼들, 시장을 보고 오는 아낙네들이 저마다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거리를 북적이게 만들었습니다. 홍덕이는 골목길을 빠져나가다가 어느 주막 앞에서 걸음을 멈췄는데 청성로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주막이었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 주인 박씨 할멈이 반갑게 어이구 덕이 아가씨라며 또 오셨다고 소리쳤는데 60 고개를 넘긴 할멈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힘차고 활기찼답니다. 저녁상 하나 주시겠습니까? 홍덕이가 공손히 부탁했습니다. 그럼. 앉으시게. 할멈이 흔쾌히 대답하며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홍덕이가 구석 자리에 앉으니 주막 안에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인으로 보이는 사내 둘, 짐꾼으로 보이는 장정 셋,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선비 차림의 노인 한 명이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답니다. 박씨 할멈이 커다란 쟁반에 음식을 가득 담아 나왔는데 계란찜, 된장찌개, 생선구이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누였고 밥그릇도 함께 나왔는데 그 크기가 보통 사람이 먹는 것보다 2배는 커 보였습니다. 할멈이 흐뭇하게 웃으며 오늘도 많이 드시라고 말하자 홍덕이가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했답니다. 홍덕이가 숟가락을 들고는 또다시 쉴 새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계란찜 한 숟갈, 밥 한 숟갈, 된장찌개 한 숟갈, 밥 한 숟갈 하는 식으로 리듬감 있게 그러면서도 엄청난 속도로 음식을 입에 넣어댔습니다. 옆 테이블의 짐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홍덕이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면서도 그녀의 귀는 주막 안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장인 하나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요즘 성 밖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인다더라는 소문이었답니다. 동료가 무슨 불빛이냐고 묻자 밤중에 폐가 쪽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한다며 누가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홍덕이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는데 하지만 곧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짐꾼 하나가 또 말을 꺼냈는데 그 역시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패족 양반들이 은밀히 모인다는 소문을 들었냐고 물었고 다른 짐꾼이 어느 집안이냐고 되묻자 예전에 역적으로 몰려 귀양 갔던 집안들이라고 했답니다. 그 후손들이 요즘 한양에 몰래 들어왔다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홍덕이는 계속 밥을 먹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성박 불빛, 패족 양반들의 모임, 귀양 갔던 집안의 후손. 모두 흘려들을 수도 있는 소문들이었지만 홍덕이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답니다. 그녀가 밥을 다 먹을 무렵 박씨 할멈이 다가와서 오늘도 잘 드셨다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홍덕이가 맛있었다고 인사하자 할멈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답니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도니 조심하라고. 뭐라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밤길 조심하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홍덕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주막을 나서자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거리의 등불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덕이는 천천히 자신의 거처로 향했는데 관아 뒤편의 작은 토담집이었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홍덕이는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는데 상자 안에는 두툼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붓을 꺼내 먹을 갈고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청성루에서 들은 이야기, 성박폐가에서 불빛, 패족 양반들의 모임. 빼곡한 글씨들이 종이를 채워나갔는데 홍덕이는 매일 주막에서 들은 소문들을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그녀가 붓을 놓았을 때 종이에는 수십 줄의 글씨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홍덕이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넣었는데 상자 안에는 이미 수백 장의 종이가 쌓여 있었답니다. 몇 해 동안 모아온 소문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홍덕이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밥만 처먹는 쓸모없는 뚱녀라고 했습니다. 관아에서도 거리에서도 심지어 주막에서도 그녀를 비웃었답니다. 하지만 홍덕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홍덕이는 촛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언젠가는 이 제주가 쓸모 있는 날이 오겠지.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답니다. 아전들은 서류를 정리하고 관리들은 회의를 하고 포졸들은 순찰을 돌았습니다. 홍덕이 역시 평소처럼 관아에 나와 자비를 했는데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이었답니다. 덕이, 김사또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예, 나으리. 홍덕이가 황급히 달려갔지요. 오늘은 창고 정리 좀 하게. 쌀독이며 장독이며 다 정리하고 뭐가 모자란지 확인해서 보고하게. 김사또가 말했답니다. 알겠사옵니다. 홍덕이가 고개를 숙이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창고는 넓었는데 쌀독, 장독, 곡식 각종 물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홍덕이의 손이 멈췄답니다. 쌀독 하나가 이상했는데 겉보기에는 다른 쌀독과 똑같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쌀독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지요. 그리고 쌀을 한 줌 집어 코에 가까이 댔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홍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그녀는 쌀 한 톨을 집어 입에 넣었답니다. 천천히 씹었지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쌀, 관아 쌀이 아니다. 관아에서 쓰는 쌀은 경상도 밀양에서 나는 것이었답니다. 홍덕이는 그 맛과 냄새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입안의 쌀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전라도, 그것도 나주에서 나는 쌀이었지요. 누군가 쌀을 바꿔치기 했다. 홍덕이의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는데 관아의 쌀을 몰래 빼돌리고 다른 쌀로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다른 쌀독들도 확인했지요. 하나, 둘, 셋. 모두 10개의 쌀독이 바꿔치기 되어 있었답니다. 쌀 100석은 좋게 될 양이었는데 이건 큰일이었습니다. 이걸 사또 나으리께 보고해야 한다. 홍덕이가 창고를 나서려는 순간이었답니다. 쿵.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홍덕이가 황급히 돌아봤는데 창고 안쪽 곡식 가마니들이 쌓여 있던 곳이었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재빨리 움직였는데 홍덕이는 소리칠 새도 없이 그 그림자를 쫓아 달려갔지요. 창고 뒤편으로, 담장 너머로. 하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답니다. 방금 그 사람. 내가 쌀을 확인하는 걸 보고 있었다. 홍덕이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누군가는 쌀 도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게 분명했지요. 그녀는 김사또를 찾아갔답니다. 나으리, 큰일이 옵니다. 홍덕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사또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봤지요. 창고의 쌀독들이 누군가 쌀을 바꿔치기 했사옵니다. 홍덕이가 다급하게 말했답니다. 김사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홍덕이를 따라 창고로 갔는데 홍덕이는 그에게 쌀독을 보여주며 설명했지요. 이 쌀은 관아 쌀이 아니라 경상도 밀양 쌀이 아니라 전라도 나주 쌀이라고 했답니다. 김사또가 쌀 한 톨을 집어 씹어봤는데 하지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했지요. 홍덕이가 제가 확실히 알아보았다며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김사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른 아전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창고를 조사하라고, 쌀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지요. 아전들이 부산하게 움직였답니다. 한참을 조사한 끝에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쌀 100석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백석이면 엄청난 양이었는데 그것도 관아의 쌀을 몰래 빼돌렸다는 것은 큰 죄였답니다. 당장 범인을 찾아라. 김사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창고를 드나든 사람들, 쌀을 운반한 사람들, 창고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지요. 그날 저녁 한 하급 관리가 붙잡혔답니다. 창고 관리를 담당하던 최서방이라는 자였는데 포졸들이 그의 집을 뒤져보니 엽전이 가득 든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가 받은 대가였지요. 이놈, 누가 시켰느냐? 김사또가 호통쳤답니다. 최서방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는데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김사또가 다시 누가 시켰느냐고 물었지요. 그게 저도 누군지 모르옵니다. 최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어느 날 밤 얼굴을 가린 자가 찾아와 거금을 주며 쌀을 빼돌리라고 했다는 것이었는데 다른 쌀로 채워 넣으면 모를 거라고 그냥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했다고 했지요. 김사또가 그자의 특징을 물었는데 최서방은 목소리가 양반 같았다고 말투가 고왔다고 했답니다. 더는 모른다고 했는데 얼굴을 가려서 볼 수 없었다고 했지요. 김사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서방은 그저 돈에 눈이 멀어 일을 저지른 하수인일 뿐이었는데 진짜 배후는 따로 있었답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라. 김사또가 명령했지요. 포졸들이 최서방을 끌고 갔습니다. 김사또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관아의 쌀 100석을 훔쳐간 것일까? 나으리. 홍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엇인가? 김사또가 물었지요. 쌀 100석이면 사람 수백 명이 한 달은 먹을 양이옵니다. 홍덕이가 말했답니다. 김사또가 그녀를 봤는데 그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쌀을 팔아 돈을 벌려는 것이라면 100석이나 되는 큰 양을 한꺼번에 훔칠 필요가 없었지요. 조금씩 빼돌리는 게 더 안전했을 것이었답니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 김사또가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아마 쌀 도적물이겠지. 그놈들이 산속에 숨어서 먹고 살려고 훔쳐간 게 분명하다고 했답니다. 홍덕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는데 정말 단순한 도적무리일까 아니면 며칠이 지났답니다. 쌀 도난 사건은 최서방이 옥에 갇히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 하지만 홍덕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청성루에 들러 밥을 먹으며 소문을 들었는데 한양거리에는 여전히 이상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 급보가 들어왔답니다. 시내 여러 주막에서 손님들이 동시다발로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이었는데 수십 명이 토하고 쓰러졌고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사또가 급히 포졸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향했는데 홍덕이도 그를 따라 나섰지요. 첫 번째 주막에 도착하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답니다. 손님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주막 주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김사또가 주인에게 무슨 음식을 내놓았느냐고 물었는데 주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밥과 국, 반찬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했지요. 더운 여름 탓이겠지. 음식이 상했을 게야. 김사또가 중얼거렸답니다. 하지만 홍덕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 그녀는 주막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냄새 맡기 시작했습니다. 밥, 국, 나물, 생선. 하나씩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는데 그때 장독 앞에 멈춰 섰지요. 이상하다. 홍덕이가 장독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답니다. 그리고 장을 조금 떠서 냄새를 맡았는데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냄새.
그녀는 장을 조금 맛봤는데 혀끝에 이상한 맛이 느껴졌지요. 쓴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닌 뭔가 섞인 듯한 묘한 맛이었답니다. 홍덕이가 급히 김사또를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이 장이 이상하다고 말했는데 김사또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지요. 냄새가 보통 장 냄새가 아니옵니다. 뭔가 섞인 것 같사옵니다. 홍덕이가 말했답니다. 김사또가 장을 냄새 맡아봤는데 하지만 그는 그냥 장 냄새 같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홍덕이가 다른 주막들도 확인해보자고 청했는데 김사또가 그러자고 했지요. 그들은 식중독이 발생한 다른 주막들을 돌아다녔답니다. 두 번째 주막, 세 번째 주막, 네 번째 주막. 홍덕이는 매번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 냄새를 맡았는데 그리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두 같은 장을 썼다는 것이었지요. 나으리, 이건 우연이 아니옵니다. 홍덕이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무슨 뜻인가? 김사또가 물었는데 이제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상한 장을 만들어 주막들에 팔았사옵니다. 홍덕이가 설명했지요. 김사또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건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주막 주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장을 어디서 샀느냐고 했는데 주인들은 하나같이 최근에 새로 나타난 장수에게서 샀다고 했지요. 다른 곳보다 값이 싸서 샀다는 것이었답니다. 그 장수의 특징을 물었는데 주인들은 나이가 40 정도 되어 보였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말투가 경상도 사투리였다고 했습니다. 김사또가 즉시 포졸들에게 그 장수를 찾으라고 명령했답니다. 포졸들이 한양거리를 샅샅이 뒤졌는데 이틀 후 한 골목에서 그 장수를 찾아냈지요. 장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포졸들에게 붙잡혔답니다. 관하로 끌려온 장수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는데 자신은 그냥 장사를 했을 뿐이라고 썩은 장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사또가 호통쳤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이놈아. 장수가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답니다. 김사또가 장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물었는데 장수는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홍덕이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나으리, 이자가 직접 만든 게 아니옵니다. 홍덕이가 말했는데 김사또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장 냄새를 맡아보니 이건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장에 무언가를 섞은 것이옵니다. 홍덕이가 설명했답니다. 김사또가 장수를 매섭게 쏘아보며 다시 물었는데 장수는 결국 자백했지요. 어떤 사람에게서 장을 받아 팔았다고 그 사람이 싸게 팔라고 했다고 했답니다. 그 자가 누구냐? 김사또가 소리쳤는데 장수는 얼굴을 가렸다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밤에 만났고 목소리만 들었을 뿐이라고 했지요. 김사또가 한숨을 쉬었답니다. 또다시 얼굴을 가린 자였는데 쌀 도난 사건 때와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홍덕이는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쌀 도난 사건과 식중독 사건.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건 같았는데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을 가린 자가 배후에 있었고 둘 다 하수인만 잡혔을 뿐 진짜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요. 그날 밤 홍덕이는 다시 청성로에 갔답니다. 저녁을 먹으며 주막 안대화에 귀를 기울였는데 상인들이 식중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 하며 수군거렸지요. 홍덕이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답니다. 쌀, 백석, 독이 든 장.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는데 하지만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른 테이블에서 짐꾼 하나가 말했답니다. 요즘 젊은 무사들이 연달아 사라진다더라는 소문이었는데 홍덕이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로부터 사흘 후 관아에 또다시 급보가 들어왔답니다. 명문가 이씨 집안의 외동딸이 피를 토하고 급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씨 영감은 병조판서를 지낸 충신으로 조정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사또가 급히 이씨 집으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홍덕이를 불렀지요. 내 코가 필요하다며 함께 가자고 했답니다. 이씨 집에 도착하자 집안은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교수의 시신은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가에는 검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요. 김사또가 이씨 영감에게 물었답니다. 교수가 무엇을 먹었느냐고, 이상한 점은 없었느냐고 했는데 이씨 영감은 오열하며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다고, 그저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홍덕이가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시신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는데 상위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고 찻잔에는 아직 차가 반쯤 남아 있었지요. 홍덕이가 찻잔을 들어 냄새를 맡았는데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답니다. 이 냄새. 홍덕이는 고개를 들어 김사또를 봤는데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냄새. 전에 주막장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하옵니다. 김사또가 다가와 찻잔 냄새를 맡아봤지만 그는 그냥 차 냄새 같다며 고개를 갸웃했답니다. 홍덕이가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차 냄새 속에 묻혀 있지만 분명 뭔가 섞여 있다고, 쓴 쑥과 단꿀을 섞은 듯한 묘한 냄새라고 했지요. 설마 식중독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오? 김사또가 물었답니다. 홍덕이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 하지만 냄새가 비슷하다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같다고 했습니다. 김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홍덕이는 방 안을 더 살폈답니다. 교수의 옷, 이불, 베개, 화장대. 하나하나 냄새를 맡았는데 모두 평범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찻잔만은 달랐지요. 그 묘한 냄새가 계속 코끝을 맴돌았답니다. 김사또가 이씨 영감에게 물었답니다. 요즘 교수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고, 누가 드나들었느냐고 했는데 이씨 영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한약방 박서방이라는 자가 혼담을 청했는데 거절했다고. 그 후로 박서방이 몇 번 찾아왔지만 모두 돌려보냈다고 했답니다. 홍덕이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혼담을 거절당한 남자. 그녀는 청성루에서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는데 누군가가 한약방에서 이상한 약재를 구한다고 했던 그 이야기였지요. 나으리, 그 박서방이라는 자를 만나보아야 할 것 같사옵니다. 김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에게 박서방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는데 포졸들이 한약방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한참 후 빈손으로 돌아왔답니다. 박서방이 한약방에 없다고, 아침부터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김사또가 중얼거렸는데 혹시 도망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박서방을 찾으라고 명령했는데 한양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으라고 했지요. 홍덕이는 그날 저녁에도 청성루에 갔답니다. 박씨 할멈에게 박서방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고 물었는데 할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양반 요즘 수상하다고, 밤마다 어디론가 나간다고, 누가 봤다더라는 이야기였지요. 홍덕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고 물었는데 할멈은 성박 쪽이라고, 폐가 근처라고 했답니다. 폐가. 홍덕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소문들이 떠올랐는데 성박 폐가에서 불빛이 보인다는 이야기, 패족 양반들이 모인다는 소문, 젊은 무사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였지요. 홍덕이는 급히 관아로 돌아갔답니다. 김사또에게 박서방이 성박 폐가 근처에 간다는 소문을 전했는데 김사또가 즉시 포졸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홍덕이도 따라 나섰지요.
밤이 깊어가는 시각, 그들은 성박폐가에 도착했답니다. 멀리서 보니 희미한 불빛이 보였는데 누군가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김사또가 포졸들에게 조용히 접근하라고 손짓했답니다. 그들이 폐가에 가까워졌을 때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박서방의 목소리 같았지요. 일이 틀어졌소. 관아에서 알아챘소. 박서방이 다급하게 말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조용히 하라고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씨 영감딸이 죽었소. 이제 조정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박서방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사또가 포졸들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포졸들이 일제히 폐가로 뛰어들었지요. 꼼짝 마라. 김사또가 소리쳤답니다. 박서방이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는데 하지만 포졸들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창문으로 뛰어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포졸들이 쫓아갔지만 놓치고 말았지요. 박서방이 관하로 끌려왔답니다. 김사또가 호통쳤는데 내가 교수를 죽였느냐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며 말했지요. 나으리,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누군가 거금을 주며 교수를 죽이라고 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독약까지 만들어줬다고 했지요. 박서방은 한약방 주인이라 교수 집에 드나들 수 있었고 차에 독을 탄 것이었답니다. 그 자가 누구냐? 김사또가 소리쳤는데 박서방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쉬. 어디선가 날아온 무언가가 박서방의 목에 박혔지요. 박서방이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는데 입에서 거품이 나왔답니다. 독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관아에 또다시 급보가 들어왔답니다. 명문가 이씨 집안의 외동딸이 피를 토하고 급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씨 영감은 병조판서를 지낸 충신으로 조정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사또가 급히 이씨 집으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홍덕이를 불렀지요. 내 코가 필요하다며 함께 가자고 했답니다. 이씨 집에 도착하자 집안은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교수의 시신은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가에는 검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요. 김사또가 이씨 영감에게 물었답니다. 교수가 무엇을 먹었느냐고, 이상한 점은 없었느냐고 했는데 이씨 영감은 오열하며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다고, 그저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홍덕이가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시신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는데 상위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고 찻잔에는 아직 차가 반쯤 남아 있었지요. 홍덕이가 찻잔을 들어 냄새를 맡았는데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답니다. 이 냄새. 홍덕이는 고개를 들어 김사또를 봤는데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냄새. 전에 주막장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하옵니다. 김사또가 다가와 찻잔 냄새를 맡아봤지만 그는 그냥 차 냄새 같다며 고개를 갸웃했답니다. 홍덕이가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차 냄새 속에 묻혀 있지만 분명 뭔가 섞여 있다고, 쓴 쑥과 단꿀을 섞은 듯한 묘한 냄새라고 했지요. 설마 식중독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오? 김사또가 물었답니다. 홍덕이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 하지만 냄새가 비슷하다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같다고 했습니다. 김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홍덕이는 방 안을 더 살폈답니다. 교수의 옷, 이불, 베개, 화장대. 하나하나 냄새를 맡았는데 모두 평범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찻잔만은 달랐지요. 그 묘한 냄새가 계속 코끝을 맴돌았답니다. 김사또가 이씨 영감에게 물었답니다.
요즘 교수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고, 누가 드나들었느냐고 했는데, 이 씨 영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한약방 박서방이라는 자가 혼담을 청했는데 거절했다고. 그 후로 박서방이 몇 번 찾아왔지만 모두 돌려보냈다고 했답니다. 홍덕이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혼담을 거절당한 남자. 그녀는 청성루에서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는데 누군가가 한약방에서 이상한 약재를 구한다고 했던 그 이야기였지요. 나으리 그 박서방이라는 자를 만나보아야 할 것 같사옵니다. 홍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김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에게 박서방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는데 포졸들이 한약방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한참 후 빈손으로 돌아왔답니다. 박서방이 한약방에 없다고 아침부터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김사또가 중얼거렸는데 혹시 도망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박서방을 찾으라고 명령했는데 한양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으라고 했지요. 홍덕이는 그날 저녁에도 청성루에 갔답니다. 박씨 할멈에게 박서방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고 물었는데 할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양반 요즘 수상하다고 밤마다 어디론가 나간다고 누가 봤다더라는 이야기였지요. 홍덕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고 물었는데 할멈은 성박 쪽이라고 폐가 근처라고 했답니다. 폐가. 홍덕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소문들이 떠올랐는데 성박 폐가에서 불빛이 보인다는 이야기, 패족 양반들이 모인다는 소문, 젊은 무사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였지요. 홍덕이는 급히 관하로 돌아갔답니다. 김사또에게 박서방이 성박 폐가 근처에 간다는 소문을 전했는데 김사또가 즉시 포졸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홍덕이도 따라 나섰지요. 밤이 깊어가는 시각 그들은 성박 폐가에 도착했답니다. 멀리서 보니 희미한 불빛이 보였는데 누군가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김사또가 포졸들에게 조용히 접근하라고 손짓했답니다. 그들이 폐가에 가까워졌을 때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박서방의 목소리 같았지요. 일이 틀어졌소. 관아에서 알아챘소. 박서방이 다급하게 말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조용히 하라고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 씨 영감 딸이 죽었소. 이제 조정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박서방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사또가 포졸들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포졸들이 일제히 폐가로 뛰어들었지요. 꼼짝 마라. 김사또가 소리쳤답니다. 박서방이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는데 하지만 포졸들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창문으로 뛰어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포졸들이 쫓아갔지만 놓치고 말았지요. 박서방이 관하로 끌려왔답니다. 김사또가 호통쳤는데 내가 교수를 죽였느냐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며 말했지요. 나으리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누군가 거금을 주며 교수를 죽이라고 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독약까지 만들어줬다고 했지요. 박서방은 한약방 주인이라 교수 집에 드나들 수 있었고 차에 독을 탄 것이었답니다. 그 자가 누구냐? 김사또가 소리쳤는데 박서방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쉬. 어디선가 날아온 무언가가 박서방의 목에 박혔지요. 박서방이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는데 입에서 거품이 나왔답니다. 독침이었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답니다. 홍덕이가 숨을 멈췄는데 폐가 안에서 누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사 하나가 담장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지요. 무사가 누구냐며 소리쳤답니다.
홍덕이는 재빨리 담장 뒤로 몸을 숨겼는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무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다른 무사가 바람에 나뭇가지 부러진 것 아니냐고 말했답니다. 첫 번째 무사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돌아갔는데 홍덕이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요. 홍덕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답니다. 담장을 따라 돌아가며 폐가 안을 관찰했는데 무사들은 계속 무예를 연습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누군가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홍덕이가 코를 킁킁거렸는데 바람을 타고 음식 냄새가 날아왔지요. 저 냄새. 홍덕이의 눈이 커졌답니다. 밥 냄새였는데 그것도 아주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경상도 밀양쌀로 지은 밥 냄새. 관아에서 사라진 바로 그 쌀이었지요. 홍덕이는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겉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데 누가 주동자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담장 끝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작은 틈이 있었지요. 몸을 비틀어 그 틈으로 들어갔답니다. 폐가 안쪽으로 들어온 홍덕이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무사들이 지나다니는 사이사이를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는데 그녀의 몸집이 컸기에 숨기가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홍덕이는 오랜 세월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닌 경험이 있었답니다. 폐가 안쪽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덕이가 창문 아래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는데 3명의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중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낮고 위엄있게 울려 퍼졌답니다. 때가 무르익었소. 대궐 연회 때 일을 치르겠소. 홍덕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는데 대궐 연회라니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직 준비가 덜 되지 않았느냐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장대감이라 불렸는데 그는 걱정 말라고 자신들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지요. 장대감. 홍덕이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그 독약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장대감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연회 음식에 독을 타면 대신들이 모두 쓰러질 것이고 그 혼란 속에서 움직이겠다는 계획이었지요. 홍덕이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역모를 꾸미고 있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관아에서 눈치채고 있지 않느냐며 박서방이 잡혔다고 했지요. 장대감이 차갑게 말했는데 박서방은 이미 입을 막았고 관아는 아직 자신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답니다. 박서방에게 독침을 쏜 것이 바로 이자였던 것입니다. 홍덕이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앉은 자가 장대감인 듯했지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답니다. 자신들의 선친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고 이제 그 원한을 갚을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들 모두 패족 양반의 후손들이었지요. 장대감이 연회는 보름 후라고 그때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명령했답니다. 보름 후. 홍덕이는 그 날짜를 기억했는데 이 정보를 김사또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지요. 무사 하나가 홍덕이를 발견하고 소리쳤답니다.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는데 홍덕이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무사가 도둑이라며 잡으라고 외쳤는데 순식간에 여러 무사들이 몰려들었지요. 홍덕이는 어쩔 수 없이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녀의 몸집은 컸지만 다급한 상황에서는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담장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는데 뒤에서 무사들이 쫓아왔지요. 화살이 날아와 홍덕이의 옷자락을 스쳤답니다. 홍덕이는 담장에 도착하자 온 힘을 다해 기어올랐는데 그녀의 무게 때문에 담장이 삐걱거렸지만 다행히 버텼습니다. 담장을 넘어 밖으로 떨어진 홍덕이는 곧바로 일어나 달렸지요.
무사들이 담장을 넘어 쫓아왔는데 홍덕이는 숲속으로, 어둠 속으로 도망쳤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멀어졌지요. 홍덕이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는데 다행히 무사들을 따돌린 것 같았답니다. 그녀는 천천히 관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새벽녘 홍덕이가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답니다. 김사또가 깜짝 놀라 달려왔는데 홍덕이가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지요. 그리고 급히 보고했답니다. 나으리, 큰일이 옵니다. 보름 후 대궐 연회 때 역모를 일으킬 것이옵니다. 김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홍덕이가 계속 말했는데 장대감이라는 자가 주동자이고 무사 수십 명이 있었으며 관아에서 도난당한 쌀로 그들을 먹이고 있었다고 했지요. 장대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사또는 누군지 알 수 있었답니다. 전 병조판서 장씨의 아들이었는데 역적으로 몰려 귀양 갔던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김사또는 즉시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지요. 보름이면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조정에 보고하고 연회를 막고 역모 세력을 잡아야 했답니다. 잘했네, 덕이. 자네가 나라를 구했네. 김사또가 홍덕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홍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 평생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지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밥만 처먹는 뚱녀가 아니었답니다. 나라를 구할 열쇠를 쥔 사람이었습니다. 보름이 빠르게 지나갔답니다. 김사또는 조정의 홍덕이가 알아낸 정보를 보고했는데 처음에는 조정 대신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종 출신 관녀의 말을 어찌 믿느냐며 코웃음을 쳤지요. 하지만 김사또가 그동안의 사건들을 차례로 설명하자 대신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답니다. 쌀 도난, 식중독, 교수 독살, 무사 실종.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요. 연회를 취소할 수는 없었는데 임금께서 이미 참석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답니다. 대신 은밀히 관군을 배치하고 음식 검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검사를 맡을 사람으로 홍덕이가 지목되었지요. 그녀의 예민한 미각과 후각만이 독을 찾아낼 수 있다고 김사또가 강력히 추천했답니다. 대신들은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회 당일이 밝았답니다. 대궐안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수많은 음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홍덕이는 김사또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부엌 나인들이 낯선 뚱녀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김사또가 임금의 명이라고 하자 입을 다물었답니다. 홍덕이는 준비된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국, 찌개, 나물, 구이, 전. 수십 가지 음식이 상에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홍덕이가 각 음식 앞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답니다. 밥 냄새 괜찮습니다. 국 냄새 이상 없습니다. 찌개 문제 없습니다. 홍덕이가 계속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모든 음식이 깨끗했습니다. 김사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혹시 홍덕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홍덕이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음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때였지요. 떡 접시 앞에서 홍덕이의 손이 멈췄답니다. 이상하다. 홍덕이가 떡에 코를 바짝 가까이 댔는데 미세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지요. 그 냄새는 폐가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답니다. 나으리, 이 떡에 독이 있사옵니다. 홍덕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김사또가 놀라 달려왔는데 떡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답니다. 확실한가? 김사또가 물었는데 홍덕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독이 섞여 있다고 폐가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라고 했지요. 김사또가 즉시 그 떡을 치우라고 명령했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함성이 들렸는데 무언가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김사또가 급히 밖으로 나가자 대궐마당에서 칼을 든 무사들이 난입하고 있었답니다. 장 대감의 무리였습니다. 역적들이다. 임금을 지켜라. 대신 하나가 소리쳤는데 순식간에 대궐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군과 역적 무사들이 칼을 부딪히며 싸우기 시작했지요. 홍덕이는 부엌 안에서 밖을 내다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장대감이 무사들을 이끌고 연회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관군이 막아섰지만 역적 무사들의 칼솜씨가 만만치 않았지요. 하나둘 관군이 쓰러지기 시작했답니다. 임금께서 연회장에 계셨는데 내시들이 급히 임금을 호위하며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대감이 그 길을 막아섰지요.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이 들려 있었답니다. 선친의 원수를 갚겠다. 장대감이 소리치며 임금을 향해 칼을 들고 돌진했습니다. 관군들이 막으려 했지만 장대감의 무예 실력은 뛰어났지요. 칼이 임금을 향해 날아갔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홍덕이가 부엌에서 뛰쳐나왔는데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녀의 몸집은 컸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빨랐지요. 장대감과 임금 사이로 뛰어들었답니다. 쿵! 홍덕이가 온 체중을 실어 장대감을 덮쳤습니다. 장대감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는데 손에서 칼이 떨어졌지요. 홍덕이가 재빨리 그의 손목을 움켜잡았답니다. 엄청난 악력으로 꽉 쥐었는데 장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내 놈. 내 놈의 손에서도 그 냄새가 나는구나. 홍덕이가 말했는데 장대감의 손에서 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떡에 독을 탄 것이 바로 이자였던 것이지요. 장대감이 발버둥 쳤지만 홍덕이의 힘은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녀는 평생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장작을 패고 온갖 힘든 일을 하며 단련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달려와 장대감을 붙잡았지요. 다른 역적 무사들도 하나둘 제압되기 시작했는데 주동자가 잡히자 그들의 사기가 꺾였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역적들이 붙잡혔습니다. 연회장은 고요해졌답니다. 임금께서 천천히 일어나 홍덕이를 바라보셨는데 홍덕이는 황급히 엎드려 절을 했지요. 과인을 구해준 자가 누구냐? 임금께서 물으셨습니다. 김사또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지요. 관아의 하급 관녀 홍덕이옵니다. 전하. 이 자가 역모를 알아내고 독을 찾아내고 역적을 제압했사옵니다. 임금께서 홍덕이에게 다가오셨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고개를 들어보거라. 홍덕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는데 임금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의 특별한 재주가 과인과 이 나라를 구했도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홍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 임금 앞에서 나라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역모는 막혔고 나라는 안전했답니다. 홍덕이의 예민한 코와 혀, 그리고 주막에서 모은 방대한 정보, 그녀가 부끄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나라를 구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며칠 후 홍덕이는 다시 대궐로 불려갔답니다. 이번에는 정식 포상을 받는 자리였는데 조정대 신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임금께서 친히 상을 내리신다고 했지요. 홍덕이는 관아에서 빌린 깨끗한 옷을 입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김사또가 함께 걸으며 말했는데 떨지 말라고 당당히 서 있으면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홍덕이의 다리는 후들거렸답니다.
평생 대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그녀였는데 이제 임금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전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지요. 홍덕이가 앞으로 나아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덕이, 고개를 들거라. 홍덕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는데 임금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지요. 경은 영모를 알아내어 나라를 구했고 독을 찾아내어 과인의 목숨을 구했으며 역적을 제압하여 백성을 구했도다. 이에 경을 종유품 관리로 임명하고 상금 100냥을 하사하노라. 대전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홍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종유품 관리. 평민 출신 여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였지요. 내씨가 임명장과 상금을 홍덕이에게 건넸답니다. 홍덕이가 두 손으로 받으며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는데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온몸이 떨렸지요. 대궐을 나온 홍덕이는 김사또와 함께 관하로 돌아왔답니다. 관하 앞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아전들과 관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홍덕이를 보자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지요. 덕이 나으리 축하드리옵니다. 식탐관녀 나으리 만세. 아전들이 소리쳤답니다. 식탐관녀. 예전에는 조롱하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존경의 의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홍덕이는 그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지요.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게나 쉽게 바뀌는 것이었답니다. 김사또가 홍덕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덕이, 아니, 홍나으리. 내가 자네를 잘못 봤네. 용서하게. 홍덕이가 고개를 저었답니다. 괜찮다고 사또 나으리 덕분에 자신의 재주를 쓸 수 있었다고 했지요. 김사또가 허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이제 나와 같은 반열일세. 앞으로도 관할을 도와주게. 홍덕이가 깊이 절하며 대답했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속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했지요. 그날 저녁 홍덕이는 혼자 청성루로 향했습니다. 박씨 할멈이 반갑게 맞았는데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축하한다며 기뻐했지요. 할멈이 특별히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주었답니다. 덕이 아가씨, 아니 이제 홍나으리라고 불러야겠구먼. 정말 대단하시네요. 할멈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홍덕이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는데 여전히 덕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지요. 할멈이 그러겠다며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홍덕이는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사람들의 비웃음, 손가락질, 무시하는 눈빛들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뚱뚱하다고, 먹기만 한다고, 쓸모없다고 했지. 홍덕이가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나 역시 내 모습이 부끄러웠지.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코가 예민한지, 남들과 다른 내가 싫었지. 그녀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답니다.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는데 밥알 하나하나의 맛이 혀끝에서 느껴졌지요.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홍덕이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이 예민한 혀와 코가 독을 찾아냈고 이 식탐 덕에 주막을 드나들며 수백 가지 정보를 모았으며 이 무거운 몸이 역적을 제압했구나.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마치 그녀를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구나. 홍덕이가 깨달았답니다. 남들이 단점이라 했던 것이 나만의 가장 큰 무기였구나. 남들과 다른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특별한 재능이었구나. 홍덕이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박씨 할멈에게 인사를 하고 주막을 나섰는데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지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집으로 걸어갔답니다. 집에 도착한 홍덕이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수백 장의 종이가 들어있던 바로 그 상자였지요. 그녀는 종이들을 하나하나 꺼내 펼쳐봤는데 몇 해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이제 이 기록들도 쓸모를 찾았구나. 홍덕이가 미소 지으며 종이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록할 것이었는데 언젠가 또다시 나라를 구하는 데 쓰일지도 몰랐지요. 홍덕이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답니다. 한양의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 등불들이 반짝이며 평화로운 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킨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생각에 홍덕이의 가슴이 뿌듯했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홍덕이가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답게 살아가겠다. 그것이 세상을 위한 길이구나. 훗날 식탐관녀 홍덕이의 이야기는 한양 전체에 퍼져나갔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지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마다의 특별함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관아에서는 홍덕이가 더 많은 사건을 해결했는데 그녀의 예민한 감각과 방대한 정보망은 한양에서 가장 뛰어난 수사 도구가 되었답니다. 김사또와 함께 수많은 범인을 잡았고 백성들을 구했지요. 그리고 청성루는 여전히 홍덕이의 정보 수집처였습니다. 박씨 할멈은 홍덕이가 올 때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내놓았는데 홍덕이는 여전히 엄청난 양을 먹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비웃지 않았지요. 오히려 사람들은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홍덕이에게 다가와 물었답니다. 나으리, 저도 나으리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아서 놀림을 받아요. 홍덕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그래, 될 수 있단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내가 특별하다는 뜻이란다. 그 특별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중히 키워가거라. 언젠가 그것이 너만의 힘이 될 것이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홍덕이도 미소 지으며 아이를 바라봤는데 그 미소에는 따뜻함과 힘이 담겨 있었지요. 한양의 밤은 깊어갔고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홍덕이는 오늘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힘찼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단지 그 쓸모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홍덕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오랫동안 기억되었답니다.